본 오디오북은 원본 도서의 핵심 내용을 5%로 축약한 도서 정보입니다. 와미디어와 북코스모스에서 제공하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정식 인가 없이 무단 전제, 무단 복제 및 전송이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쟁과 평화. 저자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 문호임과 동시에 문명 비평가, 사상가였다. 레프 톨스토이는 1828년 8월 28일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160km 떨어진 툴라시 근처에 있는 영지 야스나야 폴야나에서 백작 가문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친척들의 손에 의해 양육됐으며 가정교사들, 독일인과 프랑스인이 그의 교육을 담당했다. 그곳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공허하고 답답한 시골 생활의 염증을 느꼈다. 그러나 얼마 후 시골 생활을 등지고 카프카스로 떠나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포병 부대의 장교로 입대했다. 제대한 후 톨스토이는 유럽을 여행했다. 이 시기에 동료 작가들과의 마찰과 불화로 인해 창작에 대한 흥미를 일시적으로 상실했지만 세 가지 죽음, 가정의 행복, 홀스토메르 등 우수한 중편 소설을 이 시기에 발표했다. 한창 절정을 구가하던 톨스토이는 인생에서 정신적인 위기를 맞는다. 1878년에 그의 인생관은 대변화를 겪는다. 삶의 참 의미를 찾아 몇 년 동안 고통스러운 방황을 계속한 톨스토이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초로 한 사랑과 봉사 정신에서 해답을 찾았다. 그러나 부인과의 갈등은 노령의 톨스토이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몰래 집을 나와 정처 없이 여행길에 올랐다. 며칠 후인 1910년 11월 20일, 아스타포보의 외딴 역에는 다 떨어진 옷을 입은 불황자가 폐렴으로 죽어 있었다. 대표작은 나폴레옹의 모스크바 침입과 러시아 사회를 그린 전쟁과 평화, 사랑과 결혼 등의 문제를 다룬 안나 카레니나, 러시아 민담을 개작한 바보 이반, 죽음을 소재로 한 이반 일리치의 죽음 등이 있다. 이후 소개되는 도서 내용은 전체 내용 중에서 일부만 요약 발췌한 것입니다. 본 도서 요약 오디오북이 좋은 책을 선정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등장인물 볼콘스키 공작 가문 니콜라이, 늙은 공작, 전형적인 러시아 귀족으로 세상사에 냉소적인 태도를 보인다. 작가 톨스토이의 외할아버지가 모델. 그는 육군 대장으로 에카테리나 여제의 시종무관을 지냈다. 안드레이, 니콜라이의 아들. 이성적이고 비판 정신이 강한 귀족 청년으로 명예심이 강하다. 아내가 산후통으로 죽은 후 나타샤와 약혼을 하지만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해 죽게 된다. 리자, 안드레이의 아내. 아이를 낳다가 죽는다. 마리아, 늙은 공작의 딸로 니콜라이 로스토프의 아내가 된다. 톨스토이의 어머니가 모델. 로스토프 백작 가문. 일리아, 중류 귀족으로 마음씨가 좋다. 톨스토이의 친할아버지가 모델이다. 니콜라이, 노백작의 맏아들. 청년 장교로 순박하지만 다혈질. 마리아와 결혼하는데 톨스토이의 아버지가 모델이다. 나타샤, 노백작의 둘째 딸. 발랄하고 아름다운 소녀로 약혼했던 안드레이가 전쟁에서 죽자 피에르 베주호프의 아내가 된다. 쿠라긴 공작 가문. 바실리, 당대 권세가로 관료계를 주름잡는 능란한 인물. 엘렌, 바실리 공작의 딸. 피에르의 첫 부인으로 미인이지만 무식하고 파렴치한 바람둥이. 아나톨리, 공작의 둘째 아들로 미남이며 바람둥이. 나타샤와 연문을 일으켰으나 전쟁에서 발을 잃고 죽는다.
전쟁의 시작과 안드레이의 출사표. 때는 1805년 7월, 황후의 총애를 받고 있는 여관 안나 쉐레르는 고관 대작들을 초청해 화려한 저녁 파티를 연다. 그날의 저녁 파티에는 바실리 공작, 엘렌, 안드레이 볼콘스키 공작, 피에르 베주호프 등 수많은 귀족들이 참석했다. 파티의 화제는 주로 정치 담론으로 당시 유럽을 평정하고 있던 나폴레옹에 대한 이야기였다. 바실리 공작의 큰아들 이폴리트는 나폴레옹이 앞으로 1년 이상 황제로 머물 경우 사회는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에 빠질 거라고 외교관다운 입장을 밝힌다. 하지만 피에르는 프랑스가 무정부 상태에 놓였을 때 나폴레옹이 혁명을 초월해 공공의 행복과 질서를 마련해줬다고 말한다. 피에르의 발언은 나폴레옹에 대한 반발로 가득 찬 귀족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그러나 안드레이는 나폴레옹에 대한 찬반 양론에 무관심한 채 웃기만 했다. 마음속으로는 친구인 피에르의 의견에 찬성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파티가 끝난 후 피에르는 친구 안드레이의 집을 방문했다. 안드레이는 피에르에게 최전방으로 가서 전투에 직접 참가할 것이라고 말한다. 곁에서 그의 말을 듣던 리자는 임신한 아내를 버려두고 전선으로 가는 비정한 남편을 원망한다. 그러나 안드레이는 나폴레옹의 침입으로 조국이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후방에서 한가하게 시간을 보낼 수만은 없다고 말한다. 안드레이의 아버지 볼콘스키는 외동딸 마리아와 함께 시골 영지에서 은둔해 살고 있었다. 늙은 공작은 완고한 성격 때문에 권자에서 물러나 시골 영지에 묻혀 살고 있었지만 원래 애국심과 충성심이 유달리 강했다. 안드레이는 자신이 전장에 나가 있는 동안 아내가 시골 영지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려고 오랜만에 아버지를 찾았다. 아버지의 지나치게 완고한 성격에 약간의 불만을 갖고 있었으나 안드레이는 그 나름대로 아버지를 존경하고 있었다. 오랜만에 아버지와 사랑하는 누이 동생을 만나자 안드레이는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가 아내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자 마리아는 오빠의 이해를 구했다. 올케를 동정하며 오빠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누이 동생의 말에 안드레이는 위안을 얻었다. 다음 날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전선으로 향한 안드레이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러시아군 최고 사령관인 쿠투조프 장군의 전속 부관에 임명됐다. 하지만 1805년 10월 아우스테를리츠 전투에서 안드레이는 머리에 총을 맞고 군기를 꼭 껴안은 채 쓰러지고 말았다. 그는 쓰러지면서 그 옆을 지나던 나폴레옹을 보게 됐다. 머리는 타는 것만 같았고 온몸에 피가 흘러나가 버리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에게는 다만 자기 위로 드높이 있는 영원한 하늘만이 보였다. 그는 이 사람이 나폴레옹, 그가 동경하는 영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순간은 그 나폴레옹도 흰 구름이 떠 있는 높은 무한한 하늘과 그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참으로 조그마하고 하찮은 인간으로 생각됐다. 나폴레옹은 신음하는 부상자 안드레이의 모습을 보고 의무대로 후송하라고 명령했다. 정신이 들었을 때 안드레이는 수많은 부상자들과 함께 프랑스 야전병원으로 사용하던 농가에 누워 치료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그가 전사했다고 판단하고 그의 집으로 전사 통지를 보냈다. 안드레이의 가족은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프랑스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안드레이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임신 중이던 아내 리자는 만남의 즐거움을 같이 할 겨를도 없이 아들을 낳고 산후병으로 죽고 말았다. 안드레이와 나타샤의 만남. 시골 영지에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안드레이는 지방의 귀족 회장직을 맡고 있던 로스토프 백작의 집을 방문하게 됐다. 거기서 우연히 백작의 딸 나타샤와 마주친 그는 16살의 소녀로 날씬한 몸매에 새카만 눈과 머리카락을 가진 나타샤에게 호감을 갖게 됐다.
그녀의 아버지 로스토프는 가난하지만 호인으로 시골에 살면서도 연극이나 음악회 열기를 좋아했다. 자주 온 마을 사람들을 집에 초대해 파티를 열기까지 했다. 그는 안드레이가 찾아오자 곧장 파티를 벌여 환대했다. 어느 날 로스토프 백작의 집 2층 창가에서 달빛에 젖어 잠 못 이루던 안드레이는 3층에서 들려오는 나타샤의 독백을 우연히 듣고 묘한 감상에 젖었다. 이처럼 아름다운 밤은 그리 흔치 않아. 달빛이 비치는 창가에서 종잡을 수 없는 공상에 빠져 역시 잠자지 못하고 있던 소녀의 모습에 취해버린 안드레이는 돌아가는 길에도 줄곧 그녀를 생각했다. 안드레이가 아우스트를리츠 전투에 참가했던 날로부터 4년이 흐른 1809년 여름 어느 날, 그는 페테르부르크로 향했다. 그런데 얼마 후 로스토프 백작의 가족들도 페테르부르크의 자택으로 돌아왔다. 로스토프 백작 부부의 낭비벽은 가세를 기울 정도로 심했다. 부인은 집안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들과 딸의 배우자를 부잣집 귀족 처녀와 청년 중에서 찾고 있었다. 그 집안의 장남 니콜라이는 군복무 중인 청년으로 처녀들에게 인기 있는 훌륭한 청년이었다. 니콜라이와 그 집 수양딸 소냐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부모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순종적 성격의 소냐는 니콜라이가 부유한 상속녀와 결혼하도록 자신의 사랑을 희생했다. 안드레이에게 강한 인상을 줬던 나타샤는 사촌 보리스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보리스가 부유하지 않다는 이유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한편 안드레이의 친구 피에르는 파리에서 유학을 하다가 아버지 베주호프 백작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페테르부르크로 돌아왔다. 피에르는 백작의 서자였지만 아버지의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아 페테르부르크 제1의 부자가 됐다. 부자가 되자 그의 후견인 행세를 하는 음흉한 쿠라긴 공작은 품행이 문란한 딸 엘렌에게 피에르를 유혹하도록 시켰다. 엘렌과 피에르를 결혼시키려는 쿠라긴의 계획은 성공해 둘은 결혼했다. 하지만 피에르는 아내 엘렌의 품행을 이미 알고 있었다. 결혼을 하자마자 피에르의 아내 엘렌은 돌로호프와 사교계에 연문을 뿌렸다. 이에 분개한 피에르는 돌로호프와 결투를 벌였는데 돌로호프의 부상으로 끝났다. 아내 문제로 늘 고민해야 했던 피에르에게 결혼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 그 자체였다. 그러던 어느 날 페테르부르크의 수많은 귀족들과 그 자녀들을 초대하고 황제와 황후를 모신 화려한 무도회가 열렸다. 로스토프 백작 가족들도 무도회에 초대를 받았다. 안드레이 역시 흰 군복을 멋지게 차려입고 그 무도회에 참가했으며 그의 친구 피에르도 참석했다. 황제와 황후가 입장하면서 음악이 울려 퍼지고 무도회가 무르익어 가는데 나타샤에게 춤을 청하는 남자가 없자 그녀는 속을 태웠다. 이때 안드레이가 나타나 나타샤에게 춤을 청했다. 안드레이에게 이끌린 나타샤는 오래전부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됐고 안드레이 역시 전에 그녀의 집에서 받은 좋은 인상 때문인지 기분이 좋았다. 그녀 생각으로 잠 못 이루었던 기억도 새삼 떠올랐다. 하지만 피에르는 아내의 경박한 행동 때문에 파티가 무르익는데도 우울하기만 했다. 무르익는 안드레이와 나타샤의 사랑. 파티에서 제회한 안드레이는 나타샤를 보기 위해 그녀의 집을 자주 찾았다. 나타샤의 어머니는 안드레이의 빈번하게 방문하는 이유를 눈치채고 딸에게 어떤 감정인지 물었다. 나타샤는 얼굴을 붉히며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날 밤 피에르의 저택에서는 아내 엘렌이 파티를 열고 있었다. 안드레이도 그 파티에 참석했지만 피에르는 서재에 들어가 기독교 비밀 결사의 일종인 프리메이슨을 위한 작은 책자를 읽으며 원고를 쓰고 있었다.
그는 최근에 그 비밀 결사에 가입하고 사회사업에 거금을 희사했던 것이다. 아내가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회사업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에서였다. 아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보람 있는 활동에 전념하고 싶어 프리메이슨에 가입한 피에르는 프리메이슨 조직의 페테르부르그 지부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다. 안드레이는 피에르의 서재에 들어가 나타샤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그녀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하자 피에르는 나타샤도 안드레이를 사랑할 거라고 위로했다. 다음날 안드레이는 페테르부르크의 여러 친지를 방문하다가 로스토프 백작의 집에도 들렀다. 맨 먼저 그를 반겨준 사람은 나타샤였다. 안드레이는 그 집에서 나타샤와 밤늦도록 함께하면서 그동안의 우울한 일들을 떨쳐버렸다. 며칠 뒤 그녀의 언니는 안드레이와 나타샤를 초대했다. 그 파티에 함께 참석한 피에르는 나타샤 역시 안드레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안드레이는 나타샤와의 결혼 문제를 아버지와 상의하기 위해 시골 영지로 갔다. 볼콘스키 공작은 아들의 결혼 요청에 당황하며 나타샤가 죽은 며느리 리자처럼 언행에 조심성이 없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일단 약혼을 한 후 시간을 두고 나타샤와의 결혼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본 다음에 결정할 것을 권했다. 볼콘스키 공작은 나타샤의 집안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린 손자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이다. 안드레이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결혼을 미루기로 했다. 나타샤에게 청혼한 안드레이는 결혼은 서두르지 않고 1년 동안 지켜보다가 서로의 열정이 식으면 서로 자기 갈 길을 가자고 제안했다. 나타샤는 그 제안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일단 그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안드레이는 여행을 떠나면서 만일 일이 생기면 친구인 피에르와 의논하라고 나타샤에게 당부했다. 전장으로 떠나는 안드레이는 어린 약혼녀에게 마음이 변할 때는 언제든 헤어질 수 있다는 말로 불안함을 달래줬다. 안드레이가 떠난 후 볼콘스키 공작은 기력이 떨어지면서 잔소리가 심해졌다. 마리아는 오빠의 어린 아들 니코르시카를 정성껏 보살폈고 약혼자를 전쟁터로 떠나보낸 나타샤는 그가 보고 싶어 잠을 이루지 못했다. 피에르는 나름대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했으나 모든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그는 친구 안드레이가 없는 볼콘스키 공작의 집을 자주 방문해 마리아와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 날 이야기를 나누던 피에르는 그 당시 귀족의 딸들에게 인기 있던 보리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마리아는 대답을 회피하고 오히려 나타샤의 인품에 대해 물었다. 피에르는 남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여성이라고 대답했다. 혼자 남은 나타샤의 스캔들. 로스토프 백작은 부인을 영지에 남겨둔 채 나머지 가족들을 데리고 당분간 모스크바 교회의 아는 사람 집에 머물고 있었다. 로스토프 백작은 나타샤를 데리고 볼콘스키 공작을 방문했다. 로스토프 백작은 까다로운 볼콘스키 공작을 대하기 거북해 나타샤만을 남겨두고 어디론가 나가버렸다. 로스토프 백작은 성미 까다로운 볼콘스키 공작이 나타샤를 귀여워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다. 나타샤는 볼콘스키 공작 집안의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마리아는 나타샤에게 오빠와의 결혼이 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볼콘스키 공작 집을 나온 나타샤는 아버지와 함께 오페라 구경을 갔다. 그녀는 오페라를 구경하다가 군복을 입은 당당한 모습의 아나톨리를 봤다. 무도회에서 그를 몇 번 본 적이 있었지만 오늘처럼 멋있게 보인 적은 없었다. 아나톨리는 나타샤의 옆자리까지 찾아와 그녀에게 아른 채 했고 오페라가 끝난 뒤에는 나타샤가 마차에 오르는 것을 도와줬다. 그날 밤 외로움을 느낀 나타샤는 안드레이와 아나톨리의 모습을 번갈아 떠올리며
얼굴을 붉혔다. 얼마 후 나타샤는 엘렌의 집에서 열리는 무도회에 초대받아 소냐와 함께 참석했다. 그 파티에서 나타샤는 아나톨리와 춤을 췄고 돌아오면서 그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이 벅찼다. 그 사실을 소냐가 알아차리고 여러모로 충고를 했다. 하지만 나타샤는 마리아가 보낸 문안 편지에 답장을 쓰면서 미래의 일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과 오빠와의 결혼 문제가 불확실해질지 모른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아나톨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타샤에게 유혹의 편지를 보냈다. 마침내 나타샤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상류층 사교계의 탕아인 아나톨리의 유혹에 끌려 함께 도망가기로 했다. 아나톨리는 친구 돌로호프와 짜고 나타샤를 현재 묵고 있는 집에서 몰래 데려오기로 했다. 돌로호프는 이미 결혼한 아나톨리의 행동이 옳지 못하다고 여겼지만 어쩔 수 없이 그를 도와주게 됐다. 그들은 마차를 몰고 나타샤가 묵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다. 그러나 사태를 미리 알아챈 소냐가 하인들을 동원해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아나톨리는 친구와 함께 그 자리를 피해야만 했다. 사랑의 도피에 실패한 나타샤는 피에르를 통해 아나톨리는 이미 결혼한 남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바람둥이 유부남인 아나톨리의 정체를 알게 된 나타샤는 절망해 자살하려 했으나 피에르의 설득으로 마음을 돌린다. 피에르는 안드레이를 사랑하던 나타샤가 경박한 아나톨리에게 끌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나타샤 역시 자신의 과오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다가 삶의 진실을 깨달으며 점차 거듭나기 시작했다. 그런 일이 있고 며칠 후에 안드레이가 돌아왔다. 누이 동생 마리아로부터 나타샤의 편지 이야기와 아나톨리가 나타샤를 유혹해 도망치려 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다. 안드레이는 나타샤와의 관계를 냉정하게 정리하고 피에르에게 나타샤가 비록 약혼 중이라 해도 자유로운 상태니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전하라고 부탁했다. 피에르는 안드레이를 나타샤를 찾아가 용기와 힘을 줬다. 나타샤는 안드레이에게 잘못을 빌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울었다. 그런 나타샤에게 피에르는 연민과 사랑의 감정이 교차했다. 당장이라도 나타샤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유부남으로서의 자신의 처지가 안타까울 뿐이었다. 이미 피에르의 마음속에는 나타샤가 자리하고 있었다. 전쟁을 겪는 사람들. 1812년 5월, 나폴레옹은 대군을 이끌고 다시 러시아를 침략했다. 프랑스군이 러시아 국경을 침공한 그날, 알렉산드르 황제는 시종무관이 개최한 화려한 무도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프랑스군의 침공 사실을 안 황제는 나폴레옹에게 친서를 보내 회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황제의 제안을 거절했다. 러시아는 전쟁의 소용돌이 앞에 놓여 있었다. 나타샤의 이야기를 들은 안드레이는 아나톨리를 찾아내 결투를 신청하려 했으나 그는 이미 터키에 있는 러시아 주둔군 쪽으로 가버렸다. 안드레이는 쿠투조프 장군을 만나러 갔다가 그의 요청에 따라 총사령부 요원으로 터키에 파견됐다. 안드레이가 자기를 찾아다닌다는 소식을 들은 아나톨리는 다시 러시아 본국으로 도망쳤다. 전쟁의 양상이 급박해지자 안드레이는 아나톨리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국가를 구하기 위해 본국 근무를 자원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해 스몰렌스크 지역을 공격한다는 소식에 늙은 공작 볼콘스키는 흥분하다가 갑작스럽게 죽었다. 병으로 오랫동안 몸져 누워있던 나타샤는 차차 건강이 회복돼 갔다. 나폴레옹 군대의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피에르의 방황은 계속됐다.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려 여러 가지로 노력했지만 허사였다. 볼콘스키 공작이 죽고 마리아는 안드레이의 어린 아들을 돌보며 뒤늦게까지 영지에 남아 있었다.
프랑스 군의 위협이 커지면서 마리아는 피난을 가려 했으나 영지의 농민들의 소란으로 곤경에 빠졌다. 때마침 부대를 이끌고 지나던 기병 중대장 니콜라이 로스토프가 마리아를 구해줬다. 한편 안드레이는 전선으로 이동하는 도중 시골 영지를 맡아 경영하는 집사를 우연히 만났다. 집사는 그동안 안드레이 집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비극적인 사건을 알려주지 않았다. 안드레이는 온 가족을 무사히 피난시켜준 집사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다시 제갈길을 갔다. 한편 피에르는 전쟁 중에 후방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전쟁에 직접 참여하기로 마음먹고 전쟁터로 갔다. 쿠투조프 총사령관과 많은 장교들이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친구 안드레이도 만났다. 보로지노 전투에서 러시아군과 프랑스군의 격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피에르는 언덕 위에서 전투를 구경하며 전쟁터를 헤맸다. 안드레이는 부대 이동을 하고 싶었으나 사령부의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병사들에게 분산하도록 명령했다. 이 전투에서 유탄을 맞은 안드레이는 오른쪽 옆구리에 치명상을 입고 야전병원으로 옮겨져 대퇴골을 수술받았다. 안드레이의 옆에는 신체가 건장한 젊은 군인이 한쪽 발이 잘려나간 채 울면서 누워 있었다. 안드레이는 그가 나타샤를 유혹했던 아나톨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상한 만남에 놀랐지만 안드레이는 그에게 연민의 정을 느꼈다. 갑자기 안드레이는 나타샤가 보고 싶어졌다. 한편 피에르는 러시아 패잔병들 사이에 섞여 보르디노 전투에서 벗어나 후퇴하던 도중 안면 있는 장교로부터 처남 아나톨리의 죽음과 안드레이의 부상 소식을 들었다. 전쟁터에서 모스크바로 돌아온 피에르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로스토프 백작의 가족들은 프랑스 군대가 모스크바에 입성하기 전날까지도 시내에 남아 있었다. 둘째 아들 페차는 형 니콜라이처럼 군인이 되어 일선에서 싸우다가 잠시 집에 들렀다. 16살밖에 안 된 장교 페차는 누나 나타샤와 이야기를 나눴다. 모든 가족들이 피난 준비에 여념이 없었지만 소냐는 니콜라이가 마리아를 위기에서 구해줬다는 소문을 듣고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다. 피난길을 떠나려는데 안드레이가 부상당했다는 소식을 알게 된 백작 가족들은 그 사실을 나타샤에게 알리지 않았다. 로스토프 가족을 실은 피난 마차에는 안드레이와 부상당한 군인들이 타고 있었다. 전쟁의 종말과 행복한 삶. 모스크바 근처까지 침입한 나폴레옹은 러시아 귀족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렸다. 그러나 귀족들은 물론 주민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 텅 빈 모스크바 시내로 들어간 프랑스 군대는 빈집을 닥치는 대로 털었다. 피난을 가지 않고 빈집에 숨어있던 피에르는 농민으로 가장해 나폴레옹을 저격할 결심을 하고 권총과 단검을 조끼 속에 넣고 시내에 남았다. 하지만 피에르의 계획은 실패로 끝났다. 프랑스 병사들은 모스크바에 불을 지르며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 그들은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한 사람들을 약탈했다. 프랑스군의 만행에 대항하다가 피에르는 단검 소지와 방화범으로 몰려 영창에 갇히게 되었다. 간신히 총살을 면한 피에르는 포로 수용소로 이송됐다. 수용소에서 피에르는 농민 병사 플라톤 카라타예프를 만났다. 플라톤은 가장 러시아적인 선량하고 원만한 성격의 농부였다. 그는 모든 행동은 지나침이나 모자람이 없었고 자연 그대로의 삶을 살았다. 모든 인간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심지어 동물들까지 사랑으로 돌보는 인물이었다. 피에르는 플라톤의 인생 철학에 감화를 받고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 한편 로스토프 가족들은 모스크바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마을의 농가에 머물고 있었다. 소냐는 나타샤에게 부상자들 가운데 안드레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헛간에서 안드레이를 발견한 나타샤는 그에게 용서를 빌고 화해했다. 이날부터 나타샤는 안드레이 곁에서 최선을 다해 간호했다. 그 무렵 니콜라이는 출장으로 후방에 갔다가 우연히 마리아를 만났다. 니콜라이는 소냐와의 관계 때문에 마리아에게 적극적으로 자기 심정을 표현할 수 없어 마음만 태웠으나 어느 날 소냐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빈다는 편지를 받았다. 마리아는 오빠 안드레이를 만나기 위해 어린 조카를 데리고 먼 길을 여행한 끝에 로스토프 백작의 집을 찾았다. 나타샤의 정성어린 간호로 안드레이 병세는 호전되는 듯 했으나 다시 악화돼 혼수 상태에 빠졌다. 그런 안드레이를 누이 동생과 어린 아들이 찾아왔고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면서도 안드레이는 둘을 반갑게 맞았다. 얼마 후 안드레이는 나타샤와 마리아가 지켜보는 데서 숨을 거뒀다. 두 여인은 안드레이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일종의 경련이 왔을 때 엄숙하고도 단순한 죽음의 비밀을 눈으로 직접 봤다. 한편 전세가 어려워진 나폴레옹은 모스크바에서 군대를 철수하기로 했다. 이때 러시아 빨치산들은 후퇴하는 프랑스 군을 뒤따라가며 습격했다. 마침내 전쟁은 러시아군의 승리로 끝난다. 안드레이가 죽은 뒤 한동안 외로움에 빠졌던 나타샤는 막내 동생의 전사 소식을 듣게 된다. 오빠를 잃은 마리아와 동생을 잃은 나타샤는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모스크바로 갔다. 한편 피에르의 아내 엘렌은 방탕한 생활 끝에 낙태약을 잘못 먹고 죽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전쟁이 끝나고 어느 날 피에르는 마리아의 집을 찾았다. 거기서 그는 나타샤를 보게 되었다. 나타샤는 여러 가지로 고초를 겪으며 성숙한 여인으로 변해 있었다. 그동안 겪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에르와 나타샤는 서로 사랑을 느꼈다. 나타샤는 어릴 때부터 믿고 따르던 피에르의 따사로운 마음에 이끌려 마침내 결혼을 했다. 안드레이 공작의 여동생 마리아도 나타샤의 오빠 니콜라이와 결혼해 가정을 이룬다. 그들의 결혼 역시 극적이었다. 가난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한 니콜라이는 사치스러운 생활이 몸에 밴 어머니를 모시고 근근히 살아가던 어느 날 마리아의 방문을 받는다. 마리아는 내심 그 옛날의 니콜라이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러나 니콜라이는 부유한 처녀 마리아를 냉랭하게 대한다. 가난한 남자의 자존심이 발동한 것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오고 가면서 서로의 진심을 알았고 결혼에 이르게 됐다. 니콜라이는 사치로 인해 파탄에 이른 가족을 구하기 위해 애인 소냐를 배반했지만 마리아와의 진정한 사랑으로 행복한 축복을 받았다. 그는 농촌 경영에 성공해 기울었던 로스토프 백작의 가정을 재건했다. 니콜라이는 남을 위해서나 선행을 위해서 뭔가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그가 하는 일은 모두 성공적이었다. 그의 재산은 급속히 늘었다. 이웃 마을의 농부들까지 자기들을 사달라고 부탁하러 왔다. 그가 죽은 후에도 농부들은 오랫동안 그의 관리 능력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양보한 순종적인 소냐는 니콜라이와 마리아 부부, 그리고 안드레이 아들을 돌보며 예전처럼 고요하게 살았다. 피에르와 결혼한 나타샤는 소녀 시절의 시적이고 매력적인 아름다움 대신 튼튼하고 풍요로운 여성으로 변했다. 피에르는 마침내 나타샤에게 가장 이상적인 아내상을 찾아냈고 기꺼운 마음으로 아내의 말을 따랐다. 나타샤는 내 아이의 현명한 어머니요. 사교계에 나서기보다 가족만을 위해 살려는 훌륭한 아내였다. 친척들과의 교제를 사교계보다도 더 귀중하게 생각했다. 그녀는 행복이란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타샤가 온통 마음을 쏟아버린 것은 가족이었다. 즉, 자기와 집에다 단단히 묶어 놓아야 할 남편과 베고 낳고 기르고 그리고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될 아이들이었다. 니콜라이 부부 역시 바쁘고 행복한 나날이었다. 그들에게 삶이란 그렇게 슬픈 것도 허무한 것도 아니다.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온다는 것을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 보여줬다. 두 가족은 삶에 만족하며 살아갔다. 이것은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소설의 원래 표제가 갖는 함축적 의미였던 것이다. 더 재미있게 읽기 위하여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상상력의 종합. 시련과 고난의 역사를 경험한 러시아인들에게 역사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의지로 좌우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었다. 러시아 민족적 차원에서건 개인적 차원에서건 역사는 인간의 삶을 제약하는 외적 조건이요, 불가항력적 힘인 것이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는 작가의 역사의식과 인간의 다양한 삶을 서사시적으로 그린 러시아 최대의 역사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먼저 톨스토이는 이 소설에서 자신의 독특한 역사 철학을 보여주고 있다. 역사와 인간을 통찰하는 작가의 문제의식이 장대한 물결을 이루어 나타난다. 역사가의 영역을 침범한 톨스토이는 역사가로서 역사가 이상으로 역사의 진실을 더 생동감 넘치게 보여준다. 위인이나 영웅 중심으로 기록된 역사 문헌의 한계를 깨달은 톨스토이는 역사의 참된 원동력은 어떤 특정의 개인이 아니라 다수인 민중에게 있다고 봤다. 그의 역사관은 개인의 힘으로는 역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어떤 역사가 못지않게 독자적이고 주관적인 역사관을 갖고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묘사하고 있다. 역사의 힘을 설명하기 위해 톨스토이는 두 역사적 인물, 나폴레옹과 러시아 총사령관 쿠투조프를 대비시킨다. 작가는 나폴레옹 한 사람이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폴레옹은 개인의 의지로 인간의 역사를 변화시키고자 하나 실패하고 만다. 반면에 쿠투조프는 작가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역사의 참된 원동력은 개인이 아니라 다수인 민중의 정신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작가는 역사상의 영웅이란 명성과 명예의 공허한 꼭두각시일 뿐이고 거짓 욕망과 목적에 지배되는 가련한 불구자로 봤다. 수백만의 인간이 서로 싸우고 수십만의 인간이 죽게 되는 것이 어느 한 인간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역사상의 대사건은 모두 한결같이 포착하기 어려운 어떤 힘에 의해 지배된다. 이를 섭리라고 말하는 자도 있고 역사의 법칙이라 말하기도 한다. 권력을 가진 개인이나 소수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역사를 이끄는 힘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모른다. 자신을 역사의 심판자라 생각한 나폴레옹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참패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반면에 나폴레옹을 물리친 러시아 총사령관 쿠투조프는 역사의 법칙을 깊이 이해한 자로서 역사에 순종하면서 민중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에 더 위대해진다. 지금까지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낭독해드렸습니다. 출판 부코스모스, 낭독 김은정, 제작의 주식회사 와미디어였습니다.